3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오고 그러면 헤게모니가 바뀌어요. 피크아웃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조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가본 길이에요. 새로운 게 이제 붙는 거죠.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통장이 눈에 보이는가로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오버슈팅이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분할 매수를 계속 해나가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 상황이 꽤 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2030년까지는 될 거라 보는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장 효율성 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트럼프가 러우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이제 수출이 열려갖고 급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주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시간에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기업 분석을 맡고 계시는 이동원 파트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국장에서도 유일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조선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5가지 주도 섹터 중에 또 하나였고 아직도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슬러서 가보면 조선은 되게 긴 호흡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박의 사용 주기도 뭐 20년, 30년 그러고 경기 사이클도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주기 뭐 그런 긴 사이클이 있는데 일단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에 엄청난 호황이 왔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그에 따른 다운 사이클에서 고생을 했고 이미 이제 수요 공급상 봤을 때는 이제 불황을 거친 상황이었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물류가 차질이 생겼고 컨테이너 수요들이 폭증을 하면서 조선의 호황이 시작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소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막힌 거죠. 그리고 LNG로 대체해서 선박으로 이송하는 수요들이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이 수요들이 증가하게 된 게 큰 원인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공급들이 막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물론 중국, 한국 일부 공급들이 이제 늘어났는데 수요에 비하면은 적정한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는 정도로 수요 공급이 매치가 되면서 이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왔다가 2010년대부터는 다운이었고 지금 다시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 조선의 사이클은 한 20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통은 2, 30년 주기고요. 근데 조선업이 한 네.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네. 2, 3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오고 그러면 헤게모니가 바뀌어요. 처음에 뭐 유럽에서 시작된 조선업,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갔다가 한국에 오고 이제 중국에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공법이라든지 선박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바뀌는, 대형화되고 이런 흐름들을 거쳐가지고 바뀌어오는데 그런 사이클에서 2000년대에 한번 사이클이 있었고 다시 그 사이클이 오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환경 선박 수요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례로 LNG 운반선이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그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운항되는 게 한 750척 정도 되거든요.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LNG 자체가 마이너스 163도에서 액화를 시켜놓은 거니까 이 기술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차이가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50척의 전 세계 선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선박척의 중에서 700척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못 따라오는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운반선, 수소 운반선, 또 수소 추진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게 업그레이드 되어 갈 텐데 LNG 운반선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있죠. 근데 그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게 LNG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LNG를 운반하는 선박을 얘기하는 건가요? LNG 운반선이면 LNG 자체를 운반하는 거예요. 추진선이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디젤 연료를 썼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기술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 LNG가 자연 기화를 해요. 액화를 시켜놨으니까요. 자연 기화하는 부분들을
포집을 했어요. 선박에서. 포집을 해서 엔진에 다시 넣어가지고 그 연료 효율을 높인 거죠. 그래서 이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LNG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750척의 그 LNG 운반선 중에서는 한 200~300척 정도는 아직도 디젤을 쓰고 있어요. 그 선박들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바뀌어갈 테고, 지금 수주되는 선박들은 다 LNG 운반선인데 LNG 추진 선박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친환경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선도 디젤을 쓰는데 이게 연료 소모도 크고 환경에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컨테이너 배가 되게 빨리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도 LNG를 연료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연료창을 또 하나 더 달아야 되니까. 그런 효율성도 생각하면 이게 꽤 오래 걸릴 거다. LNG 운반선 말고 다른 선종의 LNG 연료 추진이 적용되는 거는, 근데 벌써 그 시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LNG 기술들을 갖고 있고 우위를 점하니까 LNG DF 추진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아, 그러면 LNG 추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국도 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컨테이너 운반선의 수주가 많이 나왔고 듀얼퓨얼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도 발주 나왔는데 중국도 꽤 많이 가져갔어요. 다만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부 하지만 격차 많이 있고,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서, LNG 추진선은 작은 화물창이 아니라 연료창만 적용하면 되니까 중국에도 발주가 꽤 갔어요. 선박 발주사, 선주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뭐 저가 수주를 한다고 해도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선박을 중국에서 10%, 15% 더 싸게 만들었을 때 운항효율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중국에 발주를 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그럼에도 운항효율을 생각했을 때 또 안정성, 선박이 고장이 나거나 뭐 태평양 한가운데 선박이 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서로 조율을 할 텐데, 뭐 여기서 가격이나 성능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죠. 사람들 관심은 지금 조선업 포항이 한 2년,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하는 것 같아요. 조선 업황 사이클이 피크아웃이 언제 될 걸로 보시는지,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피크아웃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전통적인 관점의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냐 나쁘냐 해서 그게 선박의 운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배를 빌리는 가격이에요. 신조 선박, 요거는 뭐 주택으로 치면 분양가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에 대한 영향들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틀에서 봤어요. 그런 틀에서 봤다고 하면 지금은 20년, 22년에 코로나랑 전쟁 상황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기 사이클에서는 중국이 2000년대에 엄청난 그 공장 투자들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투자도 됐는데, 이럴 때는 증설들이 공급이 마구 따라 올라갔거든요. 수요가 따라 올라가는 만큼 공급이 따라 올라갔어요. 지금은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조선사들이 볼 때는 이건 호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호황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경기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도 지나갈 테고 전쟁도 지나갈 테고, 물론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섣불리 증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가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명확한 산업인데 거기서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 조금씩 부족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은 고점이 왔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가 계속 연속될 수 있냐, 공급이 이제는 더 늘어나서 가격을 떨어뜨릴까,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도 그 의심들이 있었고요. 작년 이맘때였어요. 올해도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조성과 지수가 주마다 나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클락슨 지수인데 여전히 올해도 플랫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꺾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논의는 새로운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돼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조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가본 길이에요. 한국이 군함이나 잠수함을 만든 이력은 길어요. 70년대, 80년대부터 했으니까 거의 3, 40년의 업력이지만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미국의 군함 MRO 같은 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새로운 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런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하는 영역들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죠. 사실 작년에 조선주들 주가가 오른 게 이제 수주하고 실적 때문이었다고 하면은 최근 한 달 정도 이제 주가 급등한 거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적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의 개선이나 실적을 점핑이 되는데 기여를 할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좀 기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하지만 미국에서 군수를 유지보수하는 MRO 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접근 가능한 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건조를 한다고 하면 그 시장이 거의 300조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한국이랑 일의 할당량을 나눌지도 모르고 또 주로 부가가치가 있는 전투체계 같은 것들은 한국이 과연 접근 가능할까 이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미국의 조선소가 오랫동안 도태가 됐고 인건비는 비싸니까 단연간에 적자가 났어요. 그걸 어떻게 리뉴얼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존슨 액트법 이하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에 사용할 군함이나 상선을 건조하는 게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국의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80년대 만들어졌는데 자국 연안을 다니는 배들은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법안의 실효성이 없는데 법안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정을 해서 이제 한국이랑 협력을 한다고 하면 한국 조선사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책임 범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도 다 미지수라는 거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그 기대감들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에 있고요. 나머지 상선이나 해양 같은 조선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들이 지금 상황이 계속 좋으니까 거기에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 사실 어려워요. 좀 섞여 있는 네, 거죠? 섞여 있는 게 작년에 조선사들이 평균적으로 70% 주가가 올랐어요. 작년 시장이 거의 15%가 빠지는 동안 그 상승을 했으니까 그 반영이 어디까지라고 했을까? 그냥 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수준은 조금 더 길어지는 작년에 피크아웃이 올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길어지고 트럼프 협력에 대한 것들도 일부 반영이 되고 실적이 27년까지 성장하고 28년 정도부터는 이제는 좀 슬로다운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이 호황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어지는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PBR로 3배, 많게는 4배, 5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1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이 27년에서 끝나냐, 30년에서 끝나냐, 35년 계속 가냐라는 건데 지금은 이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변동성은 클 거예요. 연간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연초도 그렇고 이렇게 오르는 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봤을 때 어느 기간까지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가로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오버슈팅이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만약에 조선 관련 종목이나 ETF나 이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제 결론은 그냥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호황이 꽤 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간의 변동들을 월급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면 월급 일부로 조선 ETF를 매월 조금씩 사가서 3년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고 하면 조선은 우상향하는 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한 러프하게 봤을 때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좀 이런 호황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더 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산업이 지금 3년이 좋았거든요, 조선이. 그러면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그런 사이클 관점의 접근이 예전에는 유효했는데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선사별로 고가니 수주 잔고가 3년, 4년치가 쌓여 있는데
옛날이면 이 정도 잔고면은 흥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사업 다각화를 하고 경영이 약간 방만하게 흘러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사들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효율성 높이고 그네들이 느낄 땐 옛날 같은 경기의 호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대대적으로 호황이 약간 장기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짐작하시기로는 네. 이 호황이 몇 년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네. 2030년까지는 될 거라 보는데 적어도 5년? 네. 네, 앞으로 5년. 그리고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조선사들이 무리한 증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수요들이 이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면 이 공급에 맞춰져 가지고 줄을 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친환경 같은 수요들로 장기적으로 배들을 계속 바꿔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화물선이 한 12만 척 정도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바뀌었다고 얘기할 만한 건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파트너십에서 한국이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중국 조선사들이 뭐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뭐 대규모 수주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혹시나 이 중국 조선사들하고의 경쟁 과다나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경쟁 이런 것들이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중국이 점유율을 대략 한 50% 수준을 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70%의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중국이 수주를 엄청 많이 한 거죠. 한국은 보통 한 25%에서 30% 수주였는데 작년에 한 17%밖에 못했어요.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한국 조선사들이 평균 70%가 상승했어요. 점유율을 잃었는데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게 내용을 뜯어보면은 중국은 경기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돈을 쏟아도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경기가 좋은 조선소에 지방 정부들이 민간 조선소들의 투자들에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조선소나 새로 이제 확장한 캐파, 예전에 안 쓰던 거 다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수주를 많이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진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 경쟁에서 안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선박들의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작년에 점유율 17%는 재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5% 정도 수주가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잔고에서 질이 되게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시장들을 계속 유지할 테니까 한국의 생산 수준에서는 계속 한국이 할 만한 시장들이 유지되어 갈 거라고. 뭐 조선 업종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조선사가 있고 뭐 또 기자재 업체들도 있고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조선사들이랑 기자재 업체들의 방향성은 같아요. 통상 같은 방향인데 기자재 업체들의 규모가 더 작으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성으로 생각하면 변동이 더 커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조선사 되게 좋고 엔진 관련된 업체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호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정하기 애매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호황인 그런 분위기.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면은 거기서 덜 오른 종목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대장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연구원님이 꼽으시는 탑픽 종목은 뭔가요? 저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탑픽인데 목표 주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좋게 보는 거는 대장주예요. 제일 규모가 크고 방산인 군함 잠수함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엔진도 갖고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에서 좋게 보는 거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HD 한국조선해양도 한 종목만 산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로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미포 그리고 비상장으로 HD 현대사무를 다 갖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을 사면 이걸 다 사는 느낌인 거죠. 방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하고 방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군수를 같이 하는 조선사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이 이제 어떻게 수주를 해왔고 실제로 뭐 실적이나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작년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최근에 몇 년 사이를 보면은
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무기가 갑자기 이제 소유가 급증을 한 거죠. 그리고 폴란드가 22년 8월 달에 대규모 계약을 했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업체들, 한국항공우주의 FA50,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뭐 이런 기본 계약을 크게 하고, 그 중에 1차 계약들이 나왔고, 그 계약들이 지금 이행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 상황들, 21년 방산 5사들, 주요 방산사들의 수주 잔고로 했을 때 대략 30조가 조금 안 됐어요. 20 몇 조 정도 됐는데, 최근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3조 정도 돼요. 한 3년 사이에 2배 이상 네.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250%, 2.5배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늘어나요. 네. 왜냐하면 폴란드 기본 계약한 게 1차 계약한 물량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더 있어요. 네. 그 계약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의 이제 국가들, 네. 루마니아나 주변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수요들, 또 다른 지역들의 수요들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 업체들의 확장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 중에 뭐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도 있을 거고, 뭐 해외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비율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국내가 절대적으로 많았었는데 네네. 수출이 많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은 8대4에서 7대3으로 수출이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걸 수주할 텐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 걸 거 아니에요. 그 경쟁력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당장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에요. 네. 전쟁을 할 때 22년에 전면전이 나기 전에는 전쟁이 가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시나리오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휴전 상황인 거고, 전시작전 체계가 평양에 맞춰져 가지고 전군이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이 짜여져 있는데,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면전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체계 자체가 전쟁보다는 억지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급 무기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기들에 투자를 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면전이 났어요. 실제로 포탄을 쏟아붓고, 그리고 기술이 좀 발전했으니까 드론 같은 게 날아다니고 위성이랑 연결해서 첩보전을 하고, 이런 전쟁이 실전이에요. 정말 뼈아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렇게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건 실제로 병력이 가고 전차가 가고 자주포를 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없던 상황에서 억제를 하기 위한 무기랑 전쟁이 일어나고 쏟아부어야 하는 무기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성 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제일 1순위였는데 내가 당장 무기를 사야겠어 했을 때 그간에 협력을 하던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의 생산을 봤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기를 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22년 2월에 전쟁이 나고 22년 8월에 계약을 했는데 22년 11월부터 무기가 인도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대응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만드는데 그전에는 수출을 못했나? 그전에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협력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주를 하면 되니까 그냥 3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게 전쟁이 나니까 그 가정들이 바뀌면서 한국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얼핏 생각하기로는 군수 산업에서 가장 선진국은 미국이고, 보통 미국의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들이 비싸요. 그 미국의 인건비나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 좀 단가가 낮은 무기를 만드는 건 그네들 입장에서 효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 무기를 역수출하려고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출한 이력은 없는데, 그런 무기 체계들이 비군 같은 무기도 있고, 그리고 고등훈련기 같은 무기들이
지금 처음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무기들이 미국이 개발하고 만들기에는 상대적인 단가가 낮은 거예요. 반대로 F-35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패트리엇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병력 규모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것만 갖고 온다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좀 더 신흥국 입장에서는 줘도 못 써요.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레벨에서는 한국 무기가 적합한 국가들이 많은 거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가 계속 팔리려면 세계적인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종전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종전이 평화랑 동의어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걸 동의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 상황들도 너무 많은 분쟁들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북한도 지금 참전을 한 상황이니까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다들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자국의 백인들이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1기 때 2016년에 당선된 논리였는데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게 지금 8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확고해진 거죠. 전쟁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 경찰 역할을 돌아가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보에 투자를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중동의 상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세계적인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각 국가 간의 어떤 방위비 증가 압력이나 그런 뭐 군수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그게 긴 미국의 역사로 보면은 원래 미국은 그런 국가였거든요. 자국 우선주의나 미국 입장에서의 판단들을 해왔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소식망들이 안정화돼야 되니까 다른 국가들의 안보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찰 역할을 해온 건데 에너지도 그렇고 소식망도 그렇고 예전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발을 뺀 거죠. 그러면 뭐 조선하고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방산 주가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ETF도 마찬가지고 개별 기업도 뭐 한 2배, 3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밸류 부담은 없을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만한 여지는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보다 멀티플이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기술들을 보유한 업체들이랑 한국 업체를 비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이미 수출 파이프라인을 다 갖고 있고 엄청난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단가나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업체들은 이제 수출이 열려갖고 급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가치주라고 했을 때 한국은 성장주라고 생각하면 성장주에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업체들이 멀티플이 올라갈 여지 또는 주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국 업체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멀티플의 부담보다는 이것도 결국 이 성장이 언제까지 가냐라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종전이 오고 평화가 오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또 이게 깔려가면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들도 있거든요. 무기 체계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파이프라인에 국가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커버하시는 그 방산 기업 중에 최선호주 한 곳을 꼽으신다면? 원래는 현대로템이에요. 그 현대로템을 좋게 보는 거는 수출의 순서로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은 이미 많은 수출을 보여줬어요. 실적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는데 현대로템은 실적은 이제 많이 올라왔고 수출 수주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좀 미뤄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계약들이 미뤄진 게 이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롯데임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국항공우주 수주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좀 돌아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파트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